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고 그걸 계기로 저는 제 가족과 사실상 절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말이 올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도 아내도 부모님도요. 저는 꽤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형제들 간에도 큰 갈등 없이 평범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오래도록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덕분인지 연애도 무던히 잘 이어왔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사귀기 시작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함께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온화하고 말이 잘 통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선은 또렷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가족도 그런 아내를 금세 좋아했고 겉으로 보기엔 모두가 흐뭇해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대장암 말기, 정확히는 살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아내는 말 그대로 무너졌고 저도 같이 옆에서 그 무너짐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장인어른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 전에 꼭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원을 듣는 순간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하자 라고 했습니다. 양가의 협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정식 예식장도 잡지 않고 정말 아담한 장소에서 가족과 친구 몇 명만 부른 상태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인 어른께서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주름진 두 손으로 저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참 따뜻하고 참 안타까웠고 무엇보다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 우리는 정식 부부가 되었고 결혼식을 마치고 난 뒤엔 당장 살 집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제 본가로 함께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분가는 물론 계획에 있었어요. 다만 그 시점이 바로 당장은 아니었고 결혼 준비로 들어간 비용 때문에 양쪽 다 자금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만 함께 살자고 서로 충분히 이야기했고 아내도 이해를 해주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오래 알고 지냈고 또 그녀는 저희 부모님과도 잘 어울릴 만큼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신혼부부가 본가에서 살아? 싶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정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부모님께 늘 깍듯하고 정중했고 식사도 거들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작은 대가족처럼 함께 지냈고 정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불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결혼식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어머니는 한 분을 가족처럼 집에 들이셨습니다. 혈연상 친이모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분이셨지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 소꿉친구처럼 시간을 함께 보냈고 결혼 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가족처럼 지내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남편, 그러니까 저희에겐 매형 같은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에도 정말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였고 어디를 가든 꼭 손을 잡고 다니던 두 분이었기에 그 이모님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울기만 하시던 이모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자며 거의 끌다시피 데려오셨습니다. 혹시나 혼자 두면 무서운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갑자기 한 명이 더 늘었고 아내는 그런 변화에도 전혀 동요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모님을 챙겼습니다. 이모, 오늘 저녁 같이 만들까요? 이모, 산책 나가실래요?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새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저는 참 잘 만났다 싶었고 우리 가정이란 울타리가 이렇게까지 포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함께 넣었던 청약이 무려 당첨이 된 거예요. 거의 로또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한 날, 아내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큰 행운 앞에서 저희 부모님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고, 어차피 내년에 들어갈 거면 이사 2번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좀 더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굳이 괜히 이사비 드리고 고생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본가에 머물기로 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3년 반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도, 식구 간의 정서도 따뜻했고, 아이만 생기면 정말 완벽할 것 같은 그런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믿기지 않는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업무가 몰리던 시간이었고 바삐 마감을 맞추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 넘겼는데 또 오고 또 오더군요. 3번째 울릴 땐 뭔가 불길한 느낌이 스쳐 지나가 급히 자리에서 나와 밖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수희 씨, 남편 되시는 분 맞으세요? 지금 아내분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수술 동의가 필요해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사고? 어디 병원입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반쯤 찢겨진 고함이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손이 떨리고 시간은 왜 그리도 느리게 가는지 세상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가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마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탐스럽고 예쁘던 아내의 검은 머리카락이 핏물에 젖어 흉하게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하얀 시트 위로 번진 선혈이 마치 제 뇌를 그대로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가디건 하나 덜렁 걸친 차에 속옷도 제대로 안 입고 있었고 단정하고 고운 그녀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 정말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상처투성이의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기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종이에 정신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사고 내용은 차라리 거짓말이길 바랄 정도로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참 단순했습니다. 집에서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려다 그만 비누를 밟고 미끄러진 거라고 하더군요. 세상에나 그렇게 별것 아닌 이유로 사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니 어쩌면 그 평범함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뒤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욕실병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그 반동으로 다시 바닥 타일에 측두부가 찢기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깨진 타일, 떨어진 물컵, 피로 젖은 수건들 사이에 그녀는 한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더군요. 도착한 벨시구 구조대가 피보다 더 문제였던 건 뇌출혈이라고 말했습니다. 출혈량도 많았지만 뇌부종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곧바로 개두술, 그러니까 머리를 절개해 뇌압을 낮춰야 한다고 하더군요. 사인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왜? 아직 아내와 웃으며 나눈 아침 대화가 기억에 생생한데 이제 와 그녀의 머리를 열어야 한다니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고된 수술이 끝나고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을 땐 주먹만 한 손뭉치가 가슴을 누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입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보였고 병원 측에서도 병실을 오래 점유할 수 없다며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요양병원 이름은 온화해 보이지만 그곳은 사람을 낫게 하는 곳이 아니라 숨만 붙여놓는 곳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매일 요양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낡고해진 이불 한 장 아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아내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목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애처로운 마른 손을 잡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몸을 닦아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차라리 그날 그대로 떠났다면 내가 이렇게 매일 찢어지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내가 따라가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면서도 결국 입 밖으로 비슷한 말을 중얼거리게 됐습니다. 차라리 죽지 그랬냐. 그럼 내가 따라라도 가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을 바라는 이 기괴한 모순이 저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간병비는 하루하루 누적되었고 한 달에 수백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결국 모아뒀던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퇴근 후 새벽까지 투잡 삼아 사업 비슷한 일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참 사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재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쩌면 운이라는 이름의 변덕이 조금쯤 미안했던 건지. 그 일이 기가 막히게 잘 풀렸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매출이 올라 제법 큰 돈이 생겼고 회사도 그만두고 전업 간병인처럼 아내 곁에만 매달렸습니다. 비워진 자리 위에 다시 그려지는 부부의 삶은 없었지만 전 기다렸습니다. 언제든 아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단 하루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공정률이 점점 올라가 실제 입주 일정도 잡혔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함께 살려고 준비했던 우리의 미래였는데 이젠 저 혼자 짐을 들고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익숙한 병실 냄새, 낯설지 않은 모니터 소리, 습관처럼 아내의 손을 닦던 그 순간 갑자기 여보, 그녀의 입이 희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들어? 수희야, 너 지금 나 들리니? 그리고 아주 작고 숨처럼 연한 목소리로 그토록 그리웠던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그 짧은 두 음절에 그동안의 고통, 좌절, 분노, 미련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최근 아내가 가끔씩 눈을 뜨는 일이 있었기에 내심 혹시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사들은 단순한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라며 선 긋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또 괜한 희망만 부풀려선 안 되겠다 다짐하곤 마음을 내려놨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했습니다. 눈동자가 제 얼굴을 따라오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보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정신을 차린 아내를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늘이 기적이란 걸 내게도 베풀어 준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사들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연신 MRI를 다시 찍어보고 의식 회복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회복세가 아주 좋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병원을 옮겨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더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위해 바로 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 요청을 했고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재입원한 첫날 아내는 휠체어에 앉혀진 채에 작은 손가락을 까딱이며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천이 저를 산산이 부셔놓았습니다. 내 손을 저렇게 말라있던 그 손이
이렇게 힘있게 잡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활이 시작되자 아내의 회복 속도는 정말 눈부셨습니다. 3년 가까이 누워 있었던 몸은 근육이 다 빠져 손 하나 드는 것도 힘겨웠지만 그래도 조금씩 숟가락을 들어 올리고 제 말을 들이지만 따라하려 하고 말끝마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감사하고 귀하던지 병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아내는 3년이 지났다는 말에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번득였고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그윽하고도 슬픈 눈빛으로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아내는 작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손가락의 힘, 발끝의 떨림, 그리고 두세 발짝 정도의 걸음까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병원 측에서도 이제는 통원 치료로 전환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휠체어는 여전히 필요했지만 이젠 의지할 무언가만 있으면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의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눈에 띄게 불안 증세가 커졌고 어느 날은 갑자기 싫어, 싫어, 싫어 소리를 지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는 아내의 격한 반응에 당황을 넘어서 공포감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평온하던 그녀가 눈을 뒤집고 울부짖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의사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진정제를 처방했고 저를 따로 불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아선 트라우마성 불안장애나 감정인지의 문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망설임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말하지 않고 숨겨왔던 아내의 회복 사실을 이제는 부모님과 이모님께 알릴 때가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혹시라도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과한 희망을 갖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아내가 눈을 뜨기도 전에 아버지와 이모는 여러 차례 연명 치료를 그만하자고 말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데 이건 고통만 연장하는 거다. 그냥 편하게 보내주는 게 그 애를 위한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등했고 그저 조용히 병원 복도 끝에서 숨죽여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내의 기적 같은 회복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 사실을, 그 기적을 이제는 떳떳하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됐다. 환한 얼굴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활짝 웃는 이모님의 모습이 그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꼭 쥐며 너무 기쁜 나머지 몇 번이고 제 손등을 토닥이며 정말 잘 됐다. 정말 고생 많았어. 하시는데 그 순간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게 실감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고 그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이 도왔네. 정말 하늘이 도왔어. 혼잣말처럼 또 기도처럼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그 장면만 보면 마치 세상 모든 축복이 우리 집에 쏟아진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얼굴을 찡그린 것도 아닌데 기쁜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묘한 분위기. 그분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첫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어찌 말은 제대로 할 수 있고 바보가 된 건 아니고. 그 말이 제 귓가를 지나갈 때 정말 마음 한구석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첫 반응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데 그 말이 왜 먼저 나와야 했는지. 반가움보다 의심이 먼저인 듯한 그 말투에 제 눈빛이 살짝 흔들렸던 걸 아버지도 보셨겠지요.
그래도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말을 다 하진 못하지만 재활을 꾸준히 하면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조용히 그래 하고 한숨을 섞인 듯한 말로 대답을 하시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냥 서운했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역시 미리 말 안 하길 잘했다.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말했으면 내가 상처만 더 입었겠지. 그날 이후로는 아버지 얘긴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과 온도는 제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더 씁쓸하게만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오직 아내의 재활에만 집중했죠. 재활 선생님과 매일매일 일정을 짜고 말하기 훈련도 도우며 작은 변화 하나에도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전보다 더 절실하고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며칠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던 눈빛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묘하게 긴장된 듯한 표정,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하얀 봉투 하나. 응? 이게 뭐야? 제가 물으니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읽어봐. 그 말에 문득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편지로 썼구나. 그 정도로 감정이 깊은 건가? 괜히 긴장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A4 용지 2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타이핑한 뒤 프린터로 뽑은 듯 했습니다. 그걸 읽기 시작하자 정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줄은 익숙한 이름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나는 분명히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어. 비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나는 그걸 밟고 미끄러졌다고 들었지만 뒤은 문장들 속에서 저는 점점 호흡이 거칠어지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여겼던 그날의 이야기가 아내의 입을 통해 정말 낯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에 적힌 진실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비누를 밟고 미끄러졌다는 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그날 샤워도 안 하고 있었어. 마트 다녀온다고 밖에 나갔었는데 마트 앞에 도착해서 지갑을 찾으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 근데 거기서 아버님이랑 이모님이 아내는 마지막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차마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기괴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저 손가락으로 종이를 짚고 그 아래 문장을 보라는 듯 고개를 푹 숙였지요. 아버님이랑 이모님이 거실에서 벌거벗은 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계셨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에서 뭔가가 와장창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현실적이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손이 저절로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알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엄격하고 무뚝뚝하면서도 그래도 속정 깊은 분이라고 믿고 있던 그분이 이모님과 그 충격이 뇌를 관통하면서 저는 잠시 호흡을 멈춘 줄도 몰랐습니다.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종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금 뒤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내를 봤습니다. 와이프는 제 반응이 무서웠는지 눈동자를 자꾸만 아래로 깔며 조심스럽게 종이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손끝도 손가락 마디마저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나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쳤어. 진짜 무슨 귀신 본 것처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냥 현관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리고 오빠한테 전화하려고 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끊겼어. 어렴풋이 누가 내 등을
밀치는 느낌이었고, 정말 욕실? 아니야. 나 그날 샤워 안 했어. 우리 집 계단? 거기에서 넘어진 것 같아. 솔직히, 나 진짜로 아버님 같아. 글을 읽는데 말 그대로 눈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도저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가정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도 이 정도는 쓰지 않겠구나 싶은 수준이었죠. 아내는 종이를 내려놓고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보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그랬어, 흑흑 하면서 가슴을 치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겁에 질린 채 이 기억을 붙잡고 있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그 무서운 집으로 이 사람을 다시 보내려고 했던 건가, 그렇게 무심하게 들춰봤던 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짜로. 제 입에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제 말에 고개를 마구 흔들며 흑흑, 나 집에 못 가. 진짜 못 가. 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얀 얼굴, 앙상한 어깨, 그날 이후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던 이 여자가 그동안 꾹꾹 눌러 담은 공포를 비로소 꺼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그때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이라는 게 들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현관문을 나서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도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내를 밀었다고? 그것도 불륜 현장을 들킨 것 때문에? 사실 그 순간부터는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이야기. 그게 아내의 편지였고 그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는 거짓을 꾸며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 절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맺힌 채 아무 말 없이 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서부터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덮을 생각도 참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하나 싶더군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고 무언가 하나가 부서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이유도 없고 돌이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단 한 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쾅 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실로 발을 들이밀었을 때 눈앞에 보인 광경에 내 온몸이 뒤집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모라는 여자가 거실에 앉아 사과를 곱게 깎고 있었습니다. 작은 칼을 정성스럽게 움직이며 하나하나 접시에 담더니 아버지 앞에 슬며시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요, 아버님. 따끈한 차도 곧 가져올게요. 정말이지 부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함께 늙어가는 부부 그 자체였지요. 그 순간 제 눈에 씌웠던 모든 미련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아 살았는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짐승 새끼도 아니고 진짜 미치셨습니까?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껏 내가 삼켜왔던 울분과 수치, 아내의 고통,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던 과일 접시를 잇는 힘껏 집어들어 아버지 앞에 던졌습니다. 사과 조각들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고 깨진 접시 조각이 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고 이모는 갑자기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냐고요? 지금이라도 이딴 집안 다 박살내러 왔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엄마가 달려 나오셨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무슨 일이야? 얘 무슨 일이야? 하고 묻더군요. 그 앞에 A4 용지 2장을 꺼내어 그대로 바닥에 던졌습니다. 엄마도 정신 차려요.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받아들였던 이 여자랑 아버지란 인간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요. 엄마는 잠시 얼어붙은 듯 종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덜덜 떨면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2줄 읽어 내려가더니 이내 입을 막고 헉 하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올리더니 정말 세차게 매섭게 그녀의 뺨을 올려붙이셨습니다. 악! 그 여자가 괴성을 질렀고 온 집안에 그녀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미친 X! 죽은 제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림도 없고 처절하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대체 어떤 인간이야? 내가 널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죽은 남편 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내 남편을 그것도 내 아들 며느리 앞에서 엄마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그 여자는 뒷걸음질을 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쩔쩔맸습니다. 언니 오해예요. 난 그런 뜻 아니었어요. 입 닥쳐. 그 더러운 입 당장 닫으라고. 아버지는 그제서야 뭐라도 말하려다 제가 그 앞에 와서 똑바로 서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역겨웠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움켜잡더니 방금 전까지 사과를 자르던 그 과도로 머리칼을 쓱쓱 베어내듯 잘라버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머리카락이 뽑히는 게 아니라 베어 나가더군요. 어깨까지 내려오던 긴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그 여자 입에서는 뭔가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악, 언니 제정신이야? 왜 이래? 내가 미친년이지. 미친년이니까 널 사람처럼 대해줬지. 엄마가 이를 악물며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노려보셨습니다. 그 눈빛. 차라리 칼을 드셨다면 낫겠다고 생각될 정도의 분노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으며 아니야. 다 오해야. 실수였어.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헛소리를 중얼거리시더군요. 그 순간 정말이지 저도 제 자신을 못 이겼습니다. 멱살을 낚아채고 그대로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갔고 퍽 어릴 적 그렇게 무서웠던 그 아버지가 제 앞에서 피를 뿜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툭 하고 뭔가 떨어지더니 이가 빠져 있더라고요. 순간 정적. 그 짧은 침묵을 깬 건 어머니의 차가운 비아냥이었습니다. 더러운 새끼 그렇게 더럽게 굴더니 자식한테 맞아서 강냉이나 나가지.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늘하게 웃으시더니 그 여자를 그대로 걷어차셨습니다.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엄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아버지 얼굴 위에 있던 쟁반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쾅. 쟁반이 얼굴을 강타하고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노가 섞인 수치심에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하더군요. 그 여자는 벌벌 떨면서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경찰에 신고하려 했습니다. 신고하지 마세요. 어머니 신고할게요. 이건 폭력이에요. 그 말에 엄마는 휴대폰을 훅 하고 낚아채더니 거실을 지나 싱크대 쪽으로 달려가 그대로 싱크대 물속에 집어던졌습니다. 미친 X, 내가 너희 둘이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고 진작부터 느꼈어. 그런데 내가 돌았구나 싶어서 정신과 가서 약까지 타먹고 있었어. 더러운 것들, 어디서 상상도 못할 짓을 내 지붕 아래서 해? 그 외침, 집안의 공기를 찢는 그 외침을 듣고 저는 차라리 울고 싶었습니다.
이게 가족이 맞는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우리 집이 맞는가? 그리고 엄마는 천천히 아버지 쪽으로 다가가시더니 침을 정말로 정확히 그 얼굴 위에 뱉으셨습니다. 쳇, 정확하게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한 방울의 침이 모든 존엄, 체면, 부끄러움, 수치심을 다 짓뭉 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서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말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보러 가자. 내가 저 것들 눈치 본다고 지금까지 그 아이 병구안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 이제 내가 갈게.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게. 엄마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저는 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진짜 가족이 누군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내는 어쩌면 이제야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더 이상 감추지 않기로 했고, 이제부터는 거짓 없이 마주보기로 한 겁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변호사 좀 알아봐줘. 그 말의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아온 어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져주는 쪽이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에도 저 양반도 나름대로 고생하셨지 하며 늘 이해하려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참아오셨던 분이 이제는 담담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시는 걸 보니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잖아. 내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의심병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정신병 약까지 먹었어. 나도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어머니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말씀이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본인 손으로 직접 들추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의심하기까지 하며 내가 이상한가 하셨을 그 시간들이 눈앞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원하다. 이젠 확실하잖아. 이제부터는 나도 나 위에서 살 거야. 어머니가 허공을 보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옆에서 아내는 눈물만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인간이 내 와이프한테 한 짓 처벌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는 이제 그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처음부터 아내의 회복에만 집중하고 싶었지만 어쩌면 이 일은 단순한 가정의 위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범죄라는 사실을 절실히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내는 꾸준히 재활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몸의 감각도 마음의 감정도 예전처럼 웃지는 않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에 살고 싶다 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 힘에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셋은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이제야 가족이 되어가는 중입니다.